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살펴볼 텐데요. 정정신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정정신고서에 일정 변화는 없었어요. 일정 변화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생기는데 일정 변화 없이 회사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보완 자료들을 추가해서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다시 공시를 했습니다. 이 공시가 나오고 금감원에서 반려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정대로 일정대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 일정 기간에 주가가 급변동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일정도 좀 잘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시장 정말 저희가 투자하기 쉽지 않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 주체가 저는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기관도 가세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코스피 200 선물지수 순매수에 대한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성 베팅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요, 장 초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팔기 시작합니다. 계속 팔기 시작하는 거 누가 받아가죠? 바로 기관이 받아가고요. 이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가 다 받아갑니다. 금융투자는 증권사예요. 증권사가 받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동성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장이 열려 있는데 누군가 팔면은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이 운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금융투자, 다시 말해서 증권사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 금융투자는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을 받아가고 어쩔 수 없이 또 시장에 현물로 매도를 하는 이러한 순환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지수 선물을 눌러버리게 되면은 이게 매도 사이드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금융투자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투신이 받아가거나 다른 매매 주체가 받아가면 모르겠는데 개인이 매수하는 거는 좀 미미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1조 3천억이 넘게 팔았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장 막판에 쫙 하고 다시 말아 올려버리는, 매수로 돌아서 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면은 시장에 공포심이 안 들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긴 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미 국채 금리가 4.7을 넘어갔다가 지금 4.68%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이거는 유가 상승 때문에 그렇죠. 유가가 90불이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는 그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신용경색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여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예요.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버리는, 그리고 채권으로 다시 갈아타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어려운 상황일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기회가 됐던 적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요. 코스피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121선에 간당간당하게 지금 이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121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커다란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좀 뚫고 내려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증시의 펀더멘탈이 꺾이는 이러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간당간당하게 걸쳐져 있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고 국채금리 상승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수 선물을 바탕으로 장중에 변동성을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 이전에 가장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던 게 있었죠. 이 코스닥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게 바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었는데 이번 달 31일부터 우선 먼저 조기 시행한다. 예탁금 3천만 원인데 이게 주식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대웅증권 포함시켜서 3천만 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현금이고, 그리고 매매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이 T+2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T+2일 결제 전에 주식 같은 경우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변동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시장은 이 비정상적인 국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정상의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회귀 본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투자하고 있던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이 기업이 돈 버는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주가와 같은 경우도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신고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항상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 그 기업 중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다. 그런데 이 이벤트 매매로 접근할 때가 있고 중장기 투자로 접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계산을 좀 미리미리 해봐요. 1차와 2차를 종합해서 확정이 나오죠. 이 확정 발행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왜 제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느냐, 바로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는 금액의 차이,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시장에 노이즈가 나와요. 노이즈.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발표한 기업이 있었는데 최초 예정 조달 금액이 1억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억 원 중에 8천만 원은 내가 공장 짓는 데 쓸 거야. 그리고 사업 확장하는 데 쓸 거야. 그리고 2천만 원은 내가 부채 갚는 데 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공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주가는 계속 변동하잖아요. 하지만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 수량의 변화는 없는데 주가는 변하니까 신주 수량에다가 곱하기 주가를 해서 조달하는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조달하는 금액이 2천만 원도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회사가 예정한 조달 금액 이거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은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기준으로 제가 예상으로 가격을 산출해 보니까요, 85,000원이 나옵니다. 한 주당 85,000원이 나오고 여기에 990주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수죠. 이걸 곱하게 되면은 조달하는 금액이 최초 예정 조달 금액인 1조 2천억보다 모자란 8,415억 정도, 이 정도밖에 조달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확정 발행가액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뉴스 기사나 언론 보도에서 굉장한 노이즈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도를 하게 될 거고요. 회사 측 입장에서도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예정 발행가 12만 1,2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 곱해가지고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니켈 지분 투자하고 사업에 쓸 돈으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12만 1,200원 수준까지 확정 발행가가 나오려면은요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평균적인 주가가 약 15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회사도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계산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불편한 상황은 맞지만은 시작일이 언제냐? 8월 3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있어요.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인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노이즈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장중 변동성이 좀 잦아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변동성 크면은요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거래 금액도 줄어들게 되고 시장의 활기가 사그라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노이즈가 우선 먼저 소강 상태로 접어들려면은 유가부터 잡혀야 된다. 유가부터 잡혀야 되니 유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유가 빠지면은요 채권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경제 지표들 때문에 순간순간 튀어오르기도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각국의 기준금리도 상승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기준금리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만 잘 준다라고 하면은 때로는 잘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의 레벨만 가지고 저희가 너무 걱정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증권신고서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니켈 재련소 지분 투자를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도 상당히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좀 다시
정정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금 사용 목적에 새롭게 추가 기재된 이 내용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림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온 도표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에코프로비엠에 투자해 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구체와 양극재의 관계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구체를 만드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왜 지분 투자를,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 왜 지분 투자를 하느냐, 에코프로 머티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에코프로 그룹사 차원에서 있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니켈 같은 경우는 원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니켈 재련소에서 중간재 MHP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니켈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중간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공비, 추가적으로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LME 시세, 다시 말해서 니켈 표준 기준 가격이죠. LME 시세라고도 하는데, 이 니켈 가격으로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것보다 MHP로 가공을 하는 이 재련소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할인이 한 번 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련소에 에코프로 BM의 지분이 있으니까 내가 주주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할인이 있을 수 있다. 주주 할인.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물량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만큼의 원가 절감분이 생긴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니켈을 가져오는데 원가가 절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누구한테 주느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기타 핵심 매입처로 공급이 되고, 이를 자체 보유한 RMP 설비를 통해서 황산 니켈로 정제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전구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간재 만드는 이 비용, 그 다음에 주주 할인, 이 두 가지 단계로 원료를 좀 싸게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확신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왜 직접 참여 안 하느냐? 기존에 참여하는 곳도 있지만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기억나시나요? 이 블루런 벤처스죠? 블루런 벤처스의 로터스 펀드, 이 펀드가 에코프로 머티 상장하기 전부터 투자해오고 있던 이런 투자자입니다. 이 펀드가 지금 지분이 10.39%예요. 10.39%인데 얘네들이 앞으로 유상증자한다라고 해서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상환전환 우선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도 지난 연도에 25년도에 했었잖아요. 그렇게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요 주주들한테 영향이 가니까 에코프로 머티는 이런 투자자들의 설득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코프로 BM은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 전환사채 투자자,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은요, 유상증자 한다라고 해서 주가 측면에서는 큰 피해를 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 있죠? 이 전환 가격, 유상증자하거나 무상증자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전환 가격을 조정해주는 이러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가능했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이게 불가능한 지금 지배구조로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이 탈중국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의 핵심 광물에 대한 견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 BM이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의 지분 투자를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거린메이의 지분율이 25% 이내로 줄어들게 되면서 FEOC, 다시 말해서 해외 우려기관 기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재를 가져다 써서 최종적인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이게 바로 첨단 제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항목에서는 이거는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 시장이 돌아서야 되고 업황이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발목 잡고 있는 부분은 바로 유가하고 바로 금리잖아요. 이거는 저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고유가로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금리도 고금리로 계속 이어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 국면으로 가게 될 텐데, 이렇게 유가가 자꾸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ESS 그리고 태양광, 이게 결합이 되면서 2차 전지의 수요도 저는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아마도 로봇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이게 또 시장에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용으로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 여기에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도 열어두면서 앞으로 유상증자 이벤트도 잘 체크해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차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올려놨으니, 저 벤자민과 함께 같이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벤자민의 공식 포차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을 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는 내용 함께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